우리나라 국호의 변경 이런 걸 통해서 주민자치 이런 걸 좀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이었죠. 그죠? 제일 가까운 우리 역사적 나라가 조선이었고 조선 말에 이렇게 고종 때 국호를 바꾸게 돼요.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대한제국은 별로 많이 못 가죠. 그죠? 이때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렵고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제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뭘 좀 애를 써봤지만 합방이 되고 맙니다. 한일 합방이 되고 말죠.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대한제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누가 주인인 나라일까요? 예, 황제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제국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국호를요 이렇게 정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은 국호를 임시정부가 썼던 국호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국에서의 민국으로의 변화는 사실 글자가 굉장히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차이 같지만 실제로 이 민국이 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은 누가 주인인 나라예요? 백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국민이라고 보통 사람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주인인 이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국에서 민국으로 국호를 바꿀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때 이제 책 같은 걸 좀 읽어보니까, 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국호의 변화 이런 거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 민주주의 왕정에서 벗어나서 민주국가로 가는 그런 세계적인 무드가 있었고 그것들을 굉장히 빨리 채택한 이제 그런 케이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민국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러니까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헌법의 1조에 보면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모든 우리 그런 어떤 법적 판단의 토대가 되는 게 이제 헌법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서 헌장 같은 거 외국 같은 데 보면 동네 같은 데서 헌장 같은 거 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꼭 지키자라고 약속을 해 놓은 게 헌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은 일반 법률하고 달라요. 어떻게 바꿔요? 헌법 바꾸는 거는 국민 투표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물론 그 사전에 이런 건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국민 투표로만 바꿀 수. 그러니까 헌법을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은 왕에게 있고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헌법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인 거죠. 이 말로 보면 우리는 이제 주권자예요.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주권자로서 이렇게 나는 주권자이다 이런 의식이 확고하신가요? 별로 없나요? 언제 좀 많이 느끼시나요, 그럼? 선거할 때? 막 와서 표 찍어주세요 이럴 때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럴 때요? 근데 사실은 이 주권은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권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런 우리를 대표해서 할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소망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대의제라는 걸 채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의 대표로 뽑아가지고 우리의 공적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의제 덕분에 대통령도 우리가 뽑죠. 국가의 대표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과 더불어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또 뽑아가지고 일을 하게 하잖아요. 견제를 하게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북구청장님 우리가 뽑고 또 구의회 의원들 뽑아서 강북구청장을 견제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부를 붙여주는 거죠. 그 구청장님한테는 공무원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대의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들이 특정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뽑을 때 아무나 뽑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뽑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로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차원에서 이제 구현이 되는데 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두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라는 맥락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많이 오셨다니까 주민자치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요, 뭐 여기 한번 요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권을 해야 하고 그 분권 받은 주체가 자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는 이렇게 3층 체계입니다. 국가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강북구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시군구가 설치한 읍면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3층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치분권의 많은 논의가 지방자치 맥락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냐 하면 국가가 가진 권한, 뭐 예산, 재정, 뭐 이런 것들을 시도와 시군구로 내려보내라. 라는 권한과 뭐를 많이 좀 내려보내라 라고 우리하고 배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라는 맥락인 거죠. 그죠? 뭐 한번 여쭤볼까요?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강북구가 권한을 몇 프로씩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활동들을 그 세 주체가 한다고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8대2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그런 거 배경 설명할 때 보면 지금 현재 8대2다. 국가가 8을 가지고 있고 밑에 지자체들이 2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7대3으로 일단 개혁을 하고 전국에 가서는 6대4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도 뭐 많이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자치분권대학도 그런 맥락인 거죠. 자치분권의 중요성, 자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과정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제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는요,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근린생활권이라고 그래요. 보통 읍면동을 근린생활권, 뭐 커뮤니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읍면동 단위, 그 읍면동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지방자치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지방자치를 잘하려면 주민자치도 잘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방자치 잘 되면 주민자치 잘 될까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지방자치라는 개혁의 차원에서 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많이 오면 주민자치가 잘 될까라는 거를 보는 시각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주민자치가 잘 돼야지 지방자치가 성공한다. 이렇게 봐서 연결된 걸로 보는 그런 시각이 또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게 관끼리의 분권이잖아요. 관. 근데 이게 이거는 주민하고 간의 분권이거든요. 이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직권과 분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집권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권한이 굉장히 국가 중심적인 나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맥락에서는 굉장히 읍면동의 어떤 그 읍면동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관 중심이다. 관치 사회다. 우리나라를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주민자치라는 거가 싫은 건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운영상에 지금 뭐가 제도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같으면 할 필요도 없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좀 끝까지 진짜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주민자치위원을 하실까? 두 번째, 그러면 주민자치 근본 정신은 잘 아실까? 뭐 이런 몇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돼요. 주민자치라는 거는 행정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측면들이 있고 또 뭐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어떤 각도에서도 보고 그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면요. 먼저 이렇게 적어도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문제 해결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스스로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남이 등 긁어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죠? 우리의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 정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국가라는 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아주 원시 사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가도 출현하지 않았고 지역사회도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왜 지역사회를 만들고 그 국가를 만들고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주민자치의 근본 정신 같은 걸 좀 나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골 출신인데요. 그 경상북도 어느 산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 그때 보니까 저희 마을이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전기도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는 저녁에 한 대가 들어왔다가 아침에 한 대가 나가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외부랑 연결되는
그 버스는 그게 다. 아니면 이제 좀 한참 걸어가서 이제 뭐 어디 좀 한 10리 이렇게 걸어가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여름에 그렇게 홍수가 나면 그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대부분 아마 이렇게 개울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그건 건설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동네 사람 나오세요. 라고 외쳐요. 그러면 그 홍수가 나면 왜 도로가 쓸려나가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버스가 우리의 중요한 그 교통수단인 버스가 들어오려면 그 길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네 부역 같은 걸 통해서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기업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사한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역할들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좀 내고 대의제도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모두 다 관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결정성의 원리, 굉장히 우리에게 맞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주민자치라는 걸 필요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서도 설명한 대의제라는 것이 갖는 한계가 굉장히 많죠. 그죠? 대의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이건 뭐 아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관료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병리 현상,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그죠? 정보 격차 같은 게 되게 심합니다.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격차 같은 게 되게 심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 어떤 관료제가 갖는 그 자체가 성숙하면서 나타내는 병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최근 같으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갖는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면 다 믿고 맡겨놓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시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의견도 내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디자인된 것이 아마 이게 참여, 또 그중에서도 주민자치 이런 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직업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오셨다가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 지역의 주인으로서 계속 살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서야 돼요? 주민이 나서야지 돼요. 나서서 예를 들면 그 수행을 관이 하든 우리 스스로가 하든 또 다른 제3의 세력이 하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노력하는 구심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왜 옛날 그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굉장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방의 좀 중소도시급인데 그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집을 짓는 곳은 어디냐 하면 외곽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다 글로 빠져나가. 이사를 글로 가. 근데 강북이 좀 비싼 처질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사는 자녀분들은 다 강남에 사시지 않나요? 혹시 막 아파트 이런 데로 다 보내고 부모님들만 사시지 않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현상이 그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공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가. 빈집이 뭐 지방의 소도시니까 중소도시니까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현상이 하나 나타나냐 하면 그 경찰서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경찰서가 그 동네 한 가운데 있는 경찰서가. 근데 이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 하면 저거를 주민 편익시설로 만들어 달라. 저기다 수영장도 좀 넣고 문화센터도 되고, 그죠? 복지관도 되고, 이게 뭐 한 시설로 하지 말고 다중복합시설이라 그래. 이런저런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판장을 만들고 토론회를 하고 시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또 토론회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더 위로 뭐 국가까지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을 그래서 또 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구심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그때 거기 컨설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 얘기를 그 동장님 있는 데서 했어요. 저 경찰서 주민들이 이거 주민 편익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거를 주민자치 사업의 일과제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장님께서 그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그 얘기하셨어요. 근데 법적으로 되는 일이면 너무 쉽죠. 사실은 이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뭐 법적으로 가볍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많은 문제들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학자들이 꼽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잘 되고 나라가 성숙하고 지방자치가 잘 되고 주민자치가 잘 되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다예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좋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상식과 합리성, 판단력, 사고력, 양보, 타협, 소위 이제 민주시민성이라고 그래요. 소양 있는 시민으로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지 주민자치도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성숙해서 지방자치에 가서 좀 더 큰 규모에서 뭘 더 할 수 있고 국가도 잘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논의하고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잘하시면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나요? 시의원 막 구의원 하시지 않나요?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성들도 저는 굉장히 여기서 많은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 여성분들,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이런 어떤 주민자치라는 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의 역량, 그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을 길러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어떤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의 공공 영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관이죠, 그죠? 관입니다. 근데 그 관에게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독선화, 너무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남성분들이 잘 그러시죠. 부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멋있는 선물을 사와. 근데 별로잖아요. 여성들은 남성들의 선물이 별로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걸 사왔어. 막 저부터도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공무원하고 시민 사이에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괜찮은 정책들도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낭비죠.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20만 원 주고 뭘 하나 사왔는데
도대체 입을 수가 없는 옷이야. 바꿀 수 있어요? 그거 못 바꾸잖아요. 20만 원 낭비인 것처럼 행정하고 시민과의 관계도 좀 비슷한 맥락들이 좀 여러 군데서 보이죠. 실제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가. 이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 공공이 하는 일들은. 그런 측면들이 좀 나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주민자치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행정도 신뢰성이 높아지고 효과, 효율성이 증대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의 대응력, 어떤 뭐 문제가 있었을 때의 대응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행정도 굉장히 좋아요. 또 주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행정이 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정치가 하는 일에 무관심함으로써 낭비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걸 아시죠? 우리 뭐 1,000만 원짜리 뭐 마을 만들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과는 몇 조의 돈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뭐 독선화가 이루어진다거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거나 심지어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행정만 뭐 타격을 입는 게 아니죠. 세금 낸 우리가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 제도가 이제 있었고요. 위원회 제도가 98년부터 시작돼서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이제 막 논의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존의 주민자치의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약간은 무력화되어 있는 힘없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해라.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학자들 이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야기만 하면 주민자치 강화해야 우리나라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자치 제도 개혁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이 주민자치 강화 측면에서는 근린자치,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 옛날에 앞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삽 들고 나가서 길 다듬고 동네에 무슨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 밥 먹여 살리잖아요. 대부분. 그죠? 양식 같은 거 걷어가지고 굉장히 불우한 사람 있으면 그 집 살려 먹이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자발적 노력,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하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좀 하시긴 하시죠. 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더 확대하자. 그 다음에 행정이 뭘 해라고 그러는 보조 역할은 좀 지양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은요, 제가 이제 어느 동장님의 솔직한 얘기, 꽤 오래된 얘기인데 들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절대로 활성화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100%, 위원회조차도 100% 다 설치된 건 아니에요. 전국으로 보면. 근데 서울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 동장님이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장님 엄청 힘드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25명을 채울 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회의해도 몇 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론을 내리셨대. 일단 본인은 주민자치위원 뽑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면 100% 올 사람. 일단 회의 와야지 그게 정기회의가 정족수가 성립이 되니까 이제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동장님이 뭐 교육 간다 행사한다 이러면 주민들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동원에 좀 응할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주민자치 잘 되고 말고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다. 나는 동장으로서 이거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굉장히 좀 주민자치가 잘 되는 데는 그야말로 좋은 사람, 덕망이 있고 뭐 이런 걸 찾는다면 또 어떤 지역은 정말로 출석만 해도 좋겠다. 이런 지역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죠.
행정동원 측면에서 그죠. 근데 분명한 건 그동안은 행정동원 쪽에 많이 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개혁의 필요성이 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어졌는데요. 행정과 주민 간의 간극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정과 주민 간의 일종의 뭐 소위 가교 역할이에요. 그죠? 행정이 필요한 내용, 행정과 협력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연결을 해주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행정이 반영하도록 하고 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자치제도 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도는요, 이제 한 번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때 98년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그때 제가 이때 열심히 잘 못 들었어. 나중에 이제 문헌을 통해서 보니까 DJ 김대중 대통령의 100대 공약 안에 이게 들어 있었대요. 100대 공약 사항이었대요. 그래서 원래의 디자인은 지금의 주민자치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의도는. 근데 이제 그게 뭐 잘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또 여기 보면 조례 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도가 이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이때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이게 이제 많은 아까 비판, 뭐 개혁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2013년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만들자라는 그런 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시범 사업을 2013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 사업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죠. 시범 사업 한 지가. 이게 왜 본 사업을 안 하는지는 되게 궁금해요. 왜 본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시범 사업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행안부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요.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지지부진해지니까 주민자치라는 거를 좀 활성화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형 주민자치예요. 우리는 그 서울형 주민자치에 해당되는 거죠. 충남은 충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된 데는 아직 많지는 않고요. 전체 다가 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더 많은 건 주민자치위원회다라는 거죠. 강북은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계략적으로 봐도 되겠죠? 뒷부분의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죠?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읍면동을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안 없어지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발에 부딪히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읍면동 사무소를 넣은 거죠. 원래는 그게 다 읍면동 사무소인데 그거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현재 이게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한 83%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나머지 약 20%에 해당하는 데는 현재 이거 도입하지도 않는 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근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이죠. 근데 이 기능이 굉장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라고 이 조직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들을 심의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심의 기능을 담당해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해요. 주민자치 기능, 뭐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으로 정해버렸어요. 굉장히 낮은 레벨로 정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기능도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죠? 기능도 애매모호한 데다가 재정적인 지원도 하나도 없고 위촉권자는 동장님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오래된 연구기는 한데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게 최근 이때 이후는 연구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주민자치가 안 되는 이유를 묻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물었습니다. 자,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활동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와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커요. 그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좀 안 동의할 수도 있어요. 수년이 지나서. 이게 2010년 연구거든요. 그때는 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요구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요. 전문성. 이거는 동일하죠. 그죠?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게 뭐 비슷한데 이런 것들도 나와요.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나오고 시설도 부족하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체로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스스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역량이 좀 부족하고 전문 역량이 부족하고 조금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4년, 16년 뭐 요런 때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협력형 중심으로 그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형으로 안을 제안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 중에 이것만 시행돼서 굉장히 지금 반쪽짜리 3분의 1쪽짜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보면 이 통합형이라는 거는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 뭐 이런 주민대표가 의결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집행기구.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공무원들도 섞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의결기구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죠. 이게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형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되면서 현 행정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민간단체로 행정 기능에 대해서 협의, 심의, 뭐 사무 직접 수행하는 이런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조직형은요. 읍면동 사무소가 아예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센 형인데 현 읍면동 기능은 시군구가 수행하고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민간단체로 자치회 사무에 한정하여 결정 및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중심으로 뭐가 움직여요. 그죠? 행정기능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주민조직형은 아예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옆에다 놓을 거냐 밑에다 놓을 거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행정하고의 관계에서 행정의 위에 올릴 거냐 주민자치회를 옆에다 둘 거냐 밑에다 둘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안 자체가. 근데 이 시범사업을 못한 이유가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현행법으로 읍면동 사무소 폐지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회가 관장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개는 굉장히 발전적인 대안이었지만 폐지가 되고 딱 협력형만 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 연구하는 분들은요. 여기서 좌절을 해요. 여기서 1차 좌절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게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고 운영한다는 건 100년 대계를 그리는 것처럼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1차로 좌절이 돼서 협력형만 가지고 시범 사업 할 거 하지도 마라.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일단 이름 달라지죠?
위원회하고 회예요. 그죠? 이러면서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회는 위원들이 회원이 되는 거지만 주민자치회는 회원이 있는 거예요. 총회 구성원은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 정도예요. 예, 유권자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 동네가 3만 명이다. 그럼 유권자가 뭐 2만 명이다. 그럼 그 유권자 정도를 그 우리 주민자치회 총회 구성원으로 보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데는 가구 베이스로 해요. 한 가구가 한 명, 한 가구당 한 명. 거기는 이제 우리랑 좀 달라서 주민세를 바로 주민자치회에다가 내죠. 주민자치회에다가 내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굴러가니까 확실하죠. 주민자치회가. 근데 우리는 이제 주민세를 지금 관이 걷어서 어때요? 관이 쓰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지금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주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주민세를 좀 돌려주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단순히 주민자치회와 위원회 뭐 이름만 바뀐 것 같지만 이거의 명칭에서도 상당 부분 주민들을 총회 구성원으로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그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원도 전국이 25인으로 했어요. 전국이.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일 큰 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 7만 정도 되는 동도 있어요. 동 하나가. 그죠? 근데 제일 작은 동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동? 제일 작은 읍면동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10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충청도 쪽에 주민자치 뭐 이런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거 해보면 2,000명 정도예요. 2,000명이 예를 들면 처음에 이거를 뭐 한 30명으로 했거든요. 행자부 시범 사업을. 2,000명이 30명, 2,000명의 주로 어르신들이 사시는 거죠. 어르신들 중에 주민자치위원 30명 모집할 수 있을까요? 거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뭐 약간 뭐 글 줄 알고 그 약간 좀 그 공적인 일에 관심 있는 분 다 모아도 30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뭐 농협의 조합장, 농협 조합장도 알아. 그 학교에 무슨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알아. 그죠? 뭐 소방서 소장도 알아. 소방대인가? 뭐 이런 데도 알아. 뭐 그래서 억지로 그 인원을 구성해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만약에 임기 제한을 두는 순간 어때요? 2차 때는 모집할 사람이 없어. 젊은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조금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하자. 이게 조금 진보된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선정 방식은 지금 이게 조금 약간 막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어때요?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장이 위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양해요.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가지 않아요. 어느 지역은 공개 추첨을 해요. 서울은 특히 공개 추첨을 해요. 그죠? 공개 추첨으로 상당 구마다 틀려요. 구마다 틀리는데 일단은 뭐 한 60%는 일반인 중에서 하는 것 같고요. 한 40%는 그 뭐 단체장이 추천하는 그런 경우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프로테이지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정 방식도 상당히 그전에는 뭐 아름아름 이렇게 뭐 아는 분들 막 당신 너무 봉사 잘하니까 주민자치회 와요 뭐 이렇게 지인의 소개 막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이제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그다지 그렇게 응모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대 1 이렇게 되는 데는 못 봤어요. 지금 약간 초과됐다, 약간 모자랐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비율은 뭐 이거는 뭐 특정성의 문제. 옛날에는 여성으로 제한을 했는데 요즘 아파트 용인 같은 데 가면요. 주민자치위원이 뭐 20명인데 15명이 여성이고 5명이 남자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성 여성으로 하지 않고 특정성이 특정 프로테이지를 넘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거 행안부 거라서
그 서울시 거는 좀 다른데 서울시는 젊은이들 비율도 있어요. 그죠? 40세 미만이 한 15% 정도 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는 강북구에 맞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도 옛날에는 이렇게 자치회관 운영 심의권만 있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자치회관에 심의는 많이 해보셨나요? 프로그램들? 네, 뭐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제대로 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 이렇게 돼. 요건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 구성은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만으로 했는데 특히 서울형은 일반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지 주민자치회가 잘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돈 한 푼도 없이 주민자치 해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주머니를 터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또 뭐 자치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도 있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똑같은 공적인 일을 하면서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건 이제 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조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으로 해놨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례를 잘 보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로 다 올리겠죠. 그죠? 조례를 처음에. 그럼 이게 올라가서 조례를 다듬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로 되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교육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의 대표단체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우리 지역의 뭐 현안이라든가 거리사항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제공할 수 있다로 해놔서 주민자치회가 나와서 일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자치회관에 관한 운영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잘하는 데는 막 자율적으로 뭐 이런저런 거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 그거는 심사받는 게 아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행정과의 관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자치회관에서 뭐 교육 프로그램 하거나 어떤 걸 하면 그거는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도 운영 주체는 아니고요. 심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올려주면 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좀 약한 기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주민자치회 제도를 설계하면서는 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능을 넓히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3대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앞서 이렇게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이면 이거 꼭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결국은 이런 용어들하고 연결된 겁니다. 주민대표, 지역사회 형성, 행정지원 이런 겁니다. 이게 주민대표라는 거가 협의 업무예요. 협의 심의 업무입니다. 이게 이제 협의 심의 업무랑 관련된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과거의 주민자치위원은요. 주민의 대표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낮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뽑는 방식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게 돼요. 주민의 대표, 어떤 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주민 전체가 우리를 뽑아서 일을 하라고 내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 대표성의 확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제일 커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 대표가 됐으니까 외부로는 어때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대표하는 조직이고, 대표하는 조직의 구성, 우리가 임원들이고, 그죠? 또 행정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이 하는 일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행정 참여라는 게 주민의 대표로서
읍면동 및 기초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 아주 많이 살아있진 않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디자인하면서 이걸 약간 조금 약하게 반영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강북에 뭘 한다, 우리 동네에 뭘 한다 그러면 누구랑 의논해야 돼요? 행정이. 우리 동네 뭘 해야 된다. 이제 주민자치회랑 해야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어때요?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는 내가 아니야. 그죠? 어떤 우리의 대표인 거죠. 그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과 더불어 행정과 일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행정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민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단체가 누구냐?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민의 대표 기능이고, 여기로 보면 아까 협의 업무예요. 세게 하는 데는 심의 업무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협의하고 심의하고는 어때요? 레벨이 달라요. 그 논의의 레벨이, 그죠? 근데 어쨌든 이 협의 업무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제 협의로 가면 협의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형성 기능은요, 이거는 우리가 오죽하면 자율 기능이라고 하겠어요. 이건 관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굉장히 잘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돈 걷어가지고, 그죠? 뭐 우리 자치센터에서 나오는 돈을 해도 좋고, 필요하면 정부가 조금 도와줘도 좋고. 그렇지만 주도권은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 앞에 이거는 행정이 하는 일에 관여라는 거. 주도권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가 관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이 기능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하도록 은근히 약간 문화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이 기능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이런 거 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이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정지원 기능은 위수탁이에요. 위수탁. 그러니까 행정이 그동안 모든 일을 했는데, 모든 그 공적인 살림을 했는데, 그 중에 주민이 하면 더 잘하고 돈이 적게 들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거나,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회가 하도록 위수탁을 해라 라는 거가 대전제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를 좀 우리가 이거 어차피 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근데 우리가 맡아서 하면 꽤 괜찮을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아기 돌봄 서비스 같은 거? 쉽지 않아요. 관리 체계가 보험 문제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이 위수탁 업무 서울시가 내놓은 거는 자치회 간 위탁 경영이에요. 이것도 뭐 이미 뭐 사실 일부는 거의 위임 업무처럼 되어 있는데, 마을 자치회관의 운영을 이제 주민자치회가 해라. 서울시가 이제 이걸 제일 먼저 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도서관 같은 거,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회가 해라. 그 대신에 어때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비를 붙여가지고 줘야지. 우리가 그냥 열정페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면 1억이었다. 그럼 1억을 주민자치회에다 줘야 돼요. 이 위탁을 맡기는 대신에. 그죠? 이제 이런 어떤 구조로 되는 것이 위임 위탁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어제 우리 무슨 학술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되어서 위임 위탁받은 업무가 뭐가 있는지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주민자치회가 지금 꽤 많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나온 게 많아. 동네 화장실 청소 위탁. 어떠세요? 받고 싶으세요? 별로 안 받고 싶을 것 같아. 주차장 관리 어떠세요?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잘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이거는 많이 해요. 요 마을회관하고 도서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진짜 너무 충청도에서 제가 너무 놀라웠어. 주민자치 시범 사업 하는데 위탁 업무를 뭘로 줬냐 하면 무, 연고, 묘, 별초. 어떠세요? 좋아요? 예, 내용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아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무연고 뭐에 가서 벌초도 하고 관리도 해라. 별론가요? 행정이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나을까요? 민간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 제가 그 지자체 같은 그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 뒷산에 자연휴양림이 있고 자연휴양림 안에 왜 뭐죠? 휴양소 같은 거 이렇게 뭐 연수시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하면 어떠냐.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공무원이 한 분 파견돼 있고 그게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면장님이 엄청 뜯어말리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저거 덤태기 쓴다. 저거 매일 적자인데 주민자치회가 이거 마케팅하고 이럴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은 주민자치회가 더 성숙할 때까지 이거 안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주민자치회가 맡은 사업 중에 제가 들은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왜 시골에 가면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버스가 적자 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시골의 그 버스들은 공공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갈걸요. 공공에서 보조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은 그 자체로만 수지를 맞추면 거기 그 폐지해야 된다. 노선 폐지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견디다 못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언제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더 이상 이걸 유지할 수 없으니까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난리가 났죠. 이거 굉장히 일본은 또 노령화가 많이 된 사회인데 이거 없으면 이제 시내 버스 가고 뭐 사러 가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의논을 한 끝에 그것을 위탁을 받아요. 그동안에 공공에서 주던 돈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맡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흑자 노선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옛날에는 버스 다닐 때요. 그냥 우리 직선으로만 다니잖아. 주로. 그죠? 길가에 나와야 타고 뭐 이러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면서 마을의 골목골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병원 앞에서 그 할머니들이 병원 많이 가면 그 병원 앞에서 서고 마트 앞에서 서고 짐도 싣고 뭐 이런 굉장히 주민 서비스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자가용을 안 써 사람들이 더 이상 다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낸 그 주민자치회 사업, 마을기업 비슷한 거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주민자치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공공이 못 해주면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 맡아서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지원, 지역사회 형성,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 이 3대 기능이 현재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온 기능이에요. 없었던 거 뭐예요? 주민의 대표 기능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죠? 지역사회 형성 기능도 부분적으로만 있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친목도 뭐 문화적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소규모 마을 사업이나 지역 경제 소득 사업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지원 측면에서도 이제 새롭게 주민자치 기능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는 12개국 80개 동인데 제가 여기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그 7월에 내놓은 행자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인데 강북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강북구가 지금 곧 하실 건가요? 하시고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요? 아, 그래서 여기 없는 거죠? 예, 이런 정도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게 시범사업 한 곳은 이렇게 4개 군데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활성화됐고요. 특히 성동과
금천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도봉도 활성화됐고 성북은 약간 좀 소식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런 데는 벤치마킹도 되게 많이 가요. 금천, 성동, 도봉구는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이 다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장기적인 계획은 이렇게 뭐 2022년까지 다 완성하겠다라고 하지만 잘 안 돼,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지금. 막 거부하는 데도 생기고요. 아니 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 똑같은데 이거 뭘 하냐 뭐 이러는 데도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반납하겠다라는 데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려요. 예, 약간은 그 과도기적으로 약간 그 제도의 변형이 가져오는 그런 충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갈등 같은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훨씬 내용적으로 괜찮아졌어요. 괜찮았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주민자치회 시절보다는 훨씬 좋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조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기능하고 관련해 가지고 약간 조금 그 선진적인 데는요. 선진적인 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데를 얘기하냐 하면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지역사회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거나 이런 데는요. 주민자치 조례를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민자치의 기능이고 모든 것들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지역에 딱 맞게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는 다 달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표준조례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좀 독특하게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여기는 아직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계가 우리가 3층 체계인데 거기 2층 체계인 거 아시죠? 도에서 바로 읍면동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약간 좀 독특한 많은 실험을 하는 데인데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이렇게 세게 만들어놔서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이건 이제 행정이 하는 거에 주민의 대표로서 듣겠다는 거예요. 협의 업무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러고 이제 우리가 조언을 했는데 안 하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치센터 운영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니까 괜찮고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 영향 평가 등 의견 제출, 각종 개발 사업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 또 건의 의견 제출, 옴부즈맨 역할,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이 주도가 돼서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심의하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게 여기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외에 담양, 전라도의 담양, 그 다음에 충북 옥천, 그 다음에 충남 논산 이런 데는 주민자치 조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조례안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주민자치 조례 지금 뭐 내년에 하시려고 아마 조례 제정하고 하셨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조례가 우리들에게 적합한지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의 과제 또 발전 방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주민자치라는 걸 좀 멀리서 한번 보자고요. 멀리서. 우리 요 안에 숨어서 들어앉아서 보지 말고 조금 주민자치라는 걸 좀 벗어나서 보면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주민자치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몇 프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걸 알까요? 동사무소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죠?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주민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래가지고는 주민자치 잘 안 돼. 20% 정도로 봐요. 더 낮은 데도 있고 더 높은 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가 강서구에서 한번 이거 의뢰를 받아가지고 강서구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인지도 해봤더니 20% 정도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동사무소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동사무소에 뭐 서류대로 많이 오고 복지 때문에 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높아져야 돼요. 한 50% 이상의 주민자치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실한 주민자치 제도입니다. 우리가 제도를 그때 처음에 초기에 설계할 때 굉장히 기형적이었죠. 그죠? 원래 주민자치 위원장님은 그 지역의 대표여야 돼요. 그죠? 근데 뭐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뭐 우리가 뭐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측에서 상당히 반대해서 안 됐고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 회장이 높아요? 동장이 높아요? 한마디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러시니까 누가 높습니까? 높고 낮은 게 없나요? 그죠? 근데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촉을 해요. 동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읍면동장이. 그러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위상 가지고 되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고칠 때 그 위상을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고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뽑혔으면 그만이지. 주민자치 대표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동장님하고는 대등한 레벨이다. 한 분은 행정의 책임자고 한 사람은 일종의 뭐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분이다. 그래서 협치 관계여야 한다. 대등한 관계에서 협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좀 부실했고 재정적 지원도 너무 없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아까 그 조례에도 그렇게 넣은 거고 예를 들면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장님 소파 손님 접대하는 소파에서 일을 볼 수 있겠어요.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좋은 분을 모셔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우리 열이 있는 우리가 배우자고요. 그냥 이런 거 자주 다니고 뭐 말하고 이러다 보면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 그죠? 조금 무슨 말을 하려면 그걸 좀 알아야지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아주 좀 굉장히 복잡한 읍면동 생태계가 머리가 좀 아픈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건데 우리나라는 주민자치회 제도보다도 먼저 들어온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 지역에 새마을 또 뭐죠? 바르게 살기 한 17개 뭐 동장님 방에 가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 한 뭐 생활체육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최소한 12~13개씩은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단체들이 먼저 태어났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단체들은 각각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예요. 국고를 받더라도 그건 시민단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의 대표로 뽑히는 거예요. 공적기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복잡한 읍면동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위상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좀 뒤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하자면 나이가 어려도 종갓집은 종갓집이고 맛집은 맛집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죠? 뭐 어른을 위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맛집처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아마 뭐 나이 먹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이 아이고 네가 맞이라고 네가 종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협력관계만 있으면 중심단체 없이 협력관계만 있으면 주민의 대표 기능 못해요. 근데 적어도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사적으로나 뭐 심정적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적어도 동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할 때 대표단체는 역시 주민자치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질서가 안 생겨서 안 되죠. 제가 농촌에서 주민자치회를 능가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장협의회가 진짜 세요. 시골은. 통친회장. 그래서 주민자치회 발족식 하는데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축사를 하시더라고. 통친회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촌계, 지역사회개발위원회. 이런 데는 그 어느 지역에 충청도 갔더니 화력개발 그 발전소에서 지역 발전 기금을 매일 그 지역사회개발위원회에다가 매년 몇 천씩 준대요. 그거를 그분들 몇 명이서 쓰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상관도 없어.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한 읍면동 생태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어떻게 뭐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도 너무 낮게 평가해요. 행정기관에서도. 주민자치 업무를 기피하시더라고.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막내한테 맡기시는 것 같아, 주로.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한 주민자치 제도에서 이거 재원 확보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 위원들끼리만 열심히 해. 주민들하고 협력 안 해. 그죠? 봉사단체처럼. 이것도 되게 문제예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치 역량. 아이고, 이거 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딱 두 가지 의견에 합의 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제도가 부실하다. 제도 빨리 바꿔라. 그래서 제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권한이 조정될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자치권을 줄 거냐.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역량이 되겠냐. 이 돈을 주면. 예를 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 단위로 거의 억대 이상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주민세분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억대 정도의 돈을 인건비 없이 써야 돼.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 위스탁 받았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들은 이 역량에 대한 의심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빠진 거 있어요. 이거 서울은 이게 문제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주 자치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그죠?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면 안 되나요?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강남의 전체 다가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대표를 뽑을 때 누구를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예요. 이분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 뽑았을 때 작동이 될까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그 아파트 거주자들이 우리 전 국민의 뭐 70~80%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주민자치 구성 뭐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가 되면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이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도 고민해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거. 이장님들도 농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농촌 같은 데는. 이장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오셔야지 작동이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역사회개발위원장도 오셔야 돼. 새마을협의회장님도 오셔야 돼. 뭐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요. 그래서 분여회도 오셔야 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단체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성 이런 어떤 복잡한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 조건은 일단은 위상을 빨리 정립을 해라.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죠?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까요? 위상 정립. 맛집이면 맛집 노릇 하면 돼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아산 탕정면인가 거기도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다 시골은 또 더 심해요. 다 선배야. 선배고 다 아는 사람이야. 시골 동네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비교적 젊은 분이 주민자치 회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엄청 애를 쓰셨어요. 막 신문에도 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위상을 잡아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저희하고 막 계속 소통했는데 연말 되면 이 뭐 여러 돈을 끌고 모아요. 그 탕정면은 또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 수입이 꽤 많아요. 거기가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한 뭐 몇천, 몇백, 그 다음에 어디서 뭐 거기 또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든 직능단체들을 다 불러가지고 연말에 그 사업 보고 하는 거예요. 사업 보고. 예를 들면 뭐 새마을은 뭐 했다 이런 걸 PT하고 자랑을 실컷 하게 해요. 자랑을 많이 할 수 있게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단체가. 그러고 이분이 또 그걸 단순히 그렇게 한 것만 아니라 도지사상, 그죠? 도의회 의장상, 무슨 상을 다 끌어서 그거를 잘하신 단체와 또 구성원들에게 표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큰 집 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전략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방식도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권한이 우리가 3대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충분히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 형성기능 중심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자체 고유 업무 쪽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자체 고유 업무를 통해서 역량이 생기면 협의 업무, 심의 업무도 하고 위탁 업무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권한이 있는 걸 잊지는 마라. 우리가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걸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주민자치 사업 과제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과제의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의 퀄리티, 마을 사업의 퀄리티, 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지 질이 높지가 않아. 지금 주민자치회 단계에서는 기반을 튼실히 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돼. 주민자치의 기반을 튼실히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복지 중심의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부자 가족 이렇게 홀로 부모, 나 홀로 부모, 그죠? 그 외부모 가정에 여행을 지원하겠다, 다 이런 식의 복지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어르신들 하겠다 이러는 건데 사실은 주민자치의 정수는 그거보다도 주민자치력을 키우는 거예요. 주민자치력을 제대로 키워야지 나머지 일이 해결이 되는데 이상하게 본질은 안 건드리고 약간 좀 그런 복지사업, 문화사업, 약간은 조금 지역적인 그런 사업들로 대부분 발굴이 돼서 올라와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주민자치 사업을 평가해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주민자치를 잘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그런 사업의 꼭지들을 좀 사업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거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육 많이 받아야 돼요.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지역단체들하고 협의망 같은 거 구축해야 돼요. 협의망 구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을 사업 뭘 할 건지 계속 토론회하고, 그죠? 강제로 시간에 쫓겨서 주민총회하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지역 과제 발굴해보자. 그런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도 받고 이래서 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를 좀 제고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브로셔가 100 정도 넘게 있는 것 같아. 사업 선전하는 브로셔가, 그죠? 전단지 같은 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전단지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브로셔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그거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죠? 그거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딱 보면,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은 누구고, 어떤 일을 하고, 그죠? 이 컨택 포인트는 어디고,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주민자치회 인지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브로셔 좀 만들어라. 그 다음에 프랭카드 싸잖아요. 그죠? 그 프랭카드 같은 거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 아이디어 모집한다, 한다 이런 거 하면 그런 일하는 걸 통해서 인지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자치회 조직과 관련된 일인데요. 주민자치회 회장님 하시기 참 힘들 것 같아. 쉽지가 않아요. 위원장님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위원장님들은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또 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뽑을 때도 이런 분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고 헌신성. 이 헌신성은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 회장님은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분이 오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회장님이 차기 회장님을 잘 기르셔야 돼. 차기 리더십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어느 단체 회장을 맡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차기 회장을 잘 뽑아놨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단체가 이렇게 쭉 갔다가 회장이 소극적이고 일을 안 하면요 다시 추락해요. 퇴보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 현 회장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차기에 좋은 리더십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거를 만드시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의 결속력과 원팀 정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회는요 5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름아름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했다고 봐도 돼. 근데 지금부터는 어때요?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요. 주민자치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서 성동구의 어느 위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결성한 지 주민자치위원회 발대식하고 3개월 지났는데 10명이 그만뒀대요. 이게 매일 이렇게 나오라 그러고 이러면 나는 괴로워서 못 산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이제 그냥 뭔지 모르고 이게 지원을 했는데 그만두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언어가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안면도 있고 뭐 또 사정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거칠지가 않은데 주민자치회가 되는 순간 원칙 따지고 이제 말 많고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좀 위원장님이 잘못하시고 분과장이 잘못하고 간사가 잘못해도 다 원팀 정신으로 가야지 성공해요. 위원장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 막. 그죠? 뭐, 당신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공개석상에서 공격하고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좀 원팀 정신으로 처음에 화합해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저는요, 주민자치회 사례 소집하다 보면 2개월 만에 주민자치 회장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못한다. 이렇게 공격받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일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 이렇게 내려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주민자치회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역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상식적인 봉사하는 정신만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위원 하는 거는 안 돼요, 이제. 주민의 대표 노릇을 하려면 뚝심, 그죠? 판단력, 그 다음에 합리성, 열정,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상당히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이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만 분과장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들어와 보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마을의 의제도 발굴하고 뭐 다양한 수행 주체가 되기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 분과에서 마을 축제하자라고 마을 의제로 나오고 그게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 수행 누가 해야 돼요? 그 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부 조직들을 그동안은 위원장님 중심으로 몇 명이 그냥 조직 운영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분과 중심으로 굉장히 가져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 나름대로 그동안 관찰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민자치 현상 보면요, 뭐 지금도 이제 10월 언젠가 박람회 하잖아요, 주민자치 박람회.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난 거 화려한 것 같지만 이게 뿌리가 조그만 것도 있고요. 별로 뭐 이파리는 별론데 이렇게 또 튼실한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우리가 고민을 초반에는 너무 외향적인 거 지향하기보다는 튼실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것,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구성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실 때 공개 추첨이에요. 그죠? 근데 공개로 모집했을 때, 저분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분은 좀 시간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근데 이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은 안 해.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을 이렇게 모셔오는 방법은? 저희 제가 속한 한국자치학회는 그래서 여지를 두자는 거예요. 초빙도. 한두 명은 몇 명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초빙을 하자. 우리가 몇 분은. 그래서 주민자치를 좀 잘 되게 하는. 우리가 이제 뽑아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저분 지금 뭐 은퇴하고 시간도 많고 지역사회 애정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죠. 기타로 넣으면 되죠. 기타라는 걸로 초빙이라는 걸 완전히 앞에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뭐 공개 모집, 뭐 추천에 의한 공개 추천 뭐 이런 거에 기타 안에 그런 걸 살짝 넣어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소위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헌신해줘야 되거든. 예.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 교수님이신데 제가 나 은퇴하면 뭐 하면 좋을까 저한테 묻길래 저희 선배인데 선배님 저기 하세요. 주민자치위원 하세요. 그랬더니 공개 모집에 응모하라고 나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공개 모집에 응모하기는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그분한테 맡기면 굉장히 잘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좀 찾으면 좋죠. 운영 세칙이라고 그러죠. 예, 운영 세칙에다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초빙도 가능하게 이렇게 넣으면 되죠. 운영 세칙 만들 때. 예. 그런 제가 아는 많은 성공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자기는 삼고초려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이제 그만두고 지금 시의원으로 가셨죠. 자기도 굉장히 성장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조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조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언급된 대로 해야 되잖아. 언급 안 된 거는 좀 재량권이 있지만.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